안녕하십니까. 항우본기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유명한 홍문현 이야기입니다. 항백이 패공과 서로 사돈이 되기로 약조하고 돌아간 이튿날 아침에 패공이 100여기만을 이끌고 항우를 만나러 홍문으로 가서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장군과 힘을 합해서 장군은 하북에서 진나라를 공격하고 나는 하남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먼저 한복관에 들어와서 신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인배 의간지라는 말로 인해서 장군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이것은 바로 패공의 좌사마 조무상이 말해준 것이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소이까. 이어서 항우가 패공을 머물게 하고 향연을 베풀었는데 항우와 항백은 동쪽을 향해서 앉고 아보는 남쪽을 향해서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보는 바로 범증을 말합니다. 또 패공은 북향에서 앉았고 장량은 서향에서 패공을 모시고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앉아있는 방향이 매우 중요한 법도 중의 하나입니다. 즉 가장 존귀한 사람이 언제나 남쪽을 향해서 앉는 것이 당시의 예법입니다. 이런 걸 향남주의라고 합니다. 이걸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만 해도 항우와 범증 간에도 아직은 군신 간의 예는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장량은 아직 자리에 앉을 만한 신분상의 대우는 받지 못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범중이 자주 눈짓을 하고 어깨를 들어 보인 것이 3번이나 되었으나 항우가 이것을 묵살하고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옥결이라고 하는 것은 팔찌처럼 둥근 옥인데 한쪽이 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별이나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 이미 모의해 둔 대로 결단을 내려서 얼른 죽이라고 범증이 재촉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우가 이것에 응하지 않자 밖으로 나가서 항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추공의 위인됨이 사람이 독하지가 못해서 차마 패공을 죽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들어가서 우선 축수를 하고 축수가 끝나면 거물을 추겠다고 해라. 그리고 거물을 추는 척 하다가 그 자리에서 패공을 격살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무리는 장차 다 패공에게 포로가 줄 것이다. 항장이 즉시 들어가서 축수를 하고 축수가 끝나자 말하기를 군왕과 패공이 연회를 하고 있는데 군중이라서 달리 오라갈 거리가 없으니 신이 거물을 주어 주흥을 도도리다. 항우가 이를 허락하니 항장이 즉시 검을 뽑아 거물을 줍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보이는 파란 것이 바로 옥결입니다. 지금 범증이 만지작거리는 것은 옥결이 아닙니다. 누가 소품을 잘못 준비한 모양입니다. 바야흐로 패공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게 되자 이것을 눈치챈 미래의 사돈 항백도 즉시 일어나 발검해서 건물을 추되 항장이 찌르지 못하도록 항상 자기 몸으로 날개를 펼치듯이 해서 패공을 가려버리니 이 때문에 항장이 죽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자 책사 장량이 이 분위기를 감지 못할 리가 없지요. 이에 장량이 군문 밖으로 나가서 번쾌를 만납니다. 번쾌는 패공의 맹장이고 사적으로 패공하고는 동서지간입니다. 번쾌가 다급히 묻습니다. 오늘 일이 어찌 되었소? 사태가 매우 급하오이다. 지금 항장이 건물을 추고 있는데 그의 뜻이 언제나 주공을 죽이려고 하는 데소이다. 번쾌가 이거 참 사태가 급하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들어가 오늘 우리 주공과 죽든 살든 운명을 함께 하겠소. 번쾌가 검을 차고 방패를 안고 군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창을 든 호위무사가 가로막자 번쾌가 방패를 옆으로 해서 호위무사를 밀쳐버리니 저만큼 땅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윽고 번쾌가 장막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핏발선 눈으로 항우를 노려보는데
번쾌의 머리끝은 모두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고 눈자위는 찢어질 듯이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사기에 있는 이 글을 그대로 상상해 보면 번쾌의 모습은 아마 악귀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항우도 그 기세에 놀라 옆에 있는 검을 끌어당겨서 발검할 듯이 한쪽 무릎을 세우고 묻습니다. 객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장량이 얼른 나서서 대답합니다. 패공의 참승인 번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승은 전쟁할 때 수레의 주장과 함께 따서 주장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역사는 역사끼리 통하는지 항우가 장사로다. 여봐라, 저 장사에게 치주를 내려주어라. 치주는 너희들이 잔이라고 하니까 거의 소승 한 말 가까이 되는 큰 잔입니다. 그 치주잔으로 한 잔을 주니 번쾌가 절하여 살해하고 일어나서 단숨에 다 들이켜버립니다. 여봐라, 돼지 앞다리를 주거라. 즉시 돼지 생 앞다리가 주어지자 번쾌가 땅에 방패를 엎어놓고 그 위에 앞다리를 얹어놓고 발검에서 다리를 베어 먹습니다. 날고기이니까 아마 입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장사로다.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겠는가? 소생은 죽는 것조차 피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물며 술을 어찌 좋게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분연히 말합니다. 진나라 왕이 범이나 이리 같은 잔인한 사람이라 사람 죽이기를 마치 온 세상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형벌 주기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형벌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는 잔혹한 사람들이라서 천하 사람들이 다 진나라를 배반하였습니다. 일찍이 의제가 여러 장수들과 약조하기를 진나라를 공파하고 함량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을 광중왕으로 삼아준다고 하였소. 그런데 지금은 진나라를 격파하고 먼저 함양에 입성하고도 감히 터럭 하나라도 가까이 하여 소유하지를 않고 궁실문을 봉인에 닫아 걸어놓고 오히려 군을 돌려서 패상해 주둔하면서 장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수를 보내어 관문을 지키게 한 것은 다른 비적대들의 출입과 기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노고가 이처럼 많고 공은 이처럼 높은데도 제후로 봉작하는 상은 주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소인배의 말을 듣고 공이 있는 사람을 주살하려고 하니 이것은 망한 진나라가 한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러한 무도한 짓을 따라하지 마시기를 삼가 청하는 바입니다. 항우가 응대할 말이 궁하여 앉으라. 우선 그대는 앉으라. 그러자 번쾌가 장량을 따라가서 옆에 함께 앉았는데 잠시 있다가 패공이 측간에 가며 번쾌를 불러서 부축하게 하고 장막 밖으로 나갑니다. 패공이 나간 뒤에 안 들어오자 도인 진평으로 하여금 패공을 찾아서 불러오게 합니다. 한편 패공은 달아날 생각으로 번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올 적에 하직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를 어쩌면 좋은가? 번쾌가 가로되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질구레한 일은 돌아보지를 않고 큰 재례를 행하는 사람은 남의 작은 비난은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육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하직 인사란 말입니까? 이에 장량으로 하여금 머물러 있으면서 대신 사과하게 합니다. 장량이 이것을 승낙하고 주공께서는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백백 한 쌍은 항우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고 옥두 한 쌍은 범중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항우가 성이나 있어서 감히 이것을 주지 못했소이다. 공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대신 올려주시오. 하니까 장량이 이것도 승낙합니다. 이때 항우군은 홍문의 주둔에 있었고 패공은 패상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약 40리가량 되었습니다. 폐공은 자기가 타고 온 수레와 자기를 수행에 따라온 기병은 그대로 놓아두고 말 한 마리에 몸을 싣고 번쾌와 하우영과 근강과 기신 등 4사람만 데리고 검과 방패만을 가지고 도보로 달아납니다. 력산 나래에서 지양으로 가는 샛길을 이용해서 가면 폐상까지는 20리에 불과하오. 내가 폐상의 군영에 이르렀을 시간을 가늠해서 공이 들어가서 항우에게 고하시오. 잠시 있다가 폐공이 폐상에 이르렀을 무렵을 짐작해서 장량이 항우 군막 안으로 들어가서 폐공이 대작을 이기지 못하여 하직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면서 신으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백벽을 항우에게 바치고 옥두를 범증에게 바치자 항우가 폐공은 지금 어디 있소? 라고 묻자 장군께서 폐공을 꾸짖을 뜻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몸을 빼어 아마 지금쯤 폐상의 군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항우는 장량이 바친 백벽을 받아두었고 범증은 옥두를 땅에 놓고 검을 뽑아 쳐서 깨며 에이! 어린애들하고는 도무지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고 훗날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사람은 반드시 폐공일 것이다. 우리 무리는 모두 그의 포로가 되겠구나 라고 하며 분해합니다. 한편 폐공은 군문에 이르자 조무상을 찾아서 즉시 참수해버립니다. 다음 회에는 항우가 함양에 입성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고사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난자수참입니다. 고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조 시대의 동이 효정제 때 승상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한이라는 사람이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아들들에게 들려주면서 풀어보라고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얽혀있는 실을 풀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후계자를 고르는 시험임을 직감한 둘째 아들이 단칼에 실타래를 잘라버리면서 어지러운 것은 모름지기 베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란자수참입니다. 고한이 이 둘째 아들이 큰 제목이 될 것임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뒷날 효정제에게 선의를 받아 북제를 세워서 시호가 문선제로 불린 사람이 바로 고한의 둘째 아들 고양입니다. 북제에서 문선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우도 의외로 작은 인정에 얽매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폐공이 조무상을 즉결 처분해버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죠.